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제가 우리 대한제국을 어떻게 국권을 침탈하는지에 대해서 러일 전쟁부터 시작해서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병합까지의 과정을 알아보면서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나라가 국권 침탈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항일 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그래서 제목을 첫 번째로 잡은 게 항일 의병 운동입니다. 항일 의병 운동에서도 첫 번째로 발생했던 운동이 바로 을미의병이에요. 자, 이 을미의병은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말하면 위정척사를 내세운 의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경을 보면 저번에 발생했던 1895년 우리나라의 퍼스트 레이디 국모를 살해했던 사건, 바로 을미년에 일어난 정치적 사건,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요 을미의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한 보수적 양반 유생층이 주도를 해서 이소웅이나 유인석 같은 양반 유생층이 주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화 정책에 반대를 하고 친일 관리를 처단하면서 일본군을 공격했는데요. 1895년, 즉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을미개혁을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에 고종이 일종의 친위 쿠데타 성격으로 우리가 배웠던 아관파천,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빤스런을 해버리자 친일 정권이 붕괴하고 고종이 혼란한 정국을 다시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을미사변은 이미 일어났잖아. 발생했잖아. 바로 명성황후가 살해당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지만 단발령은 취소를 하면서 의병들에게 해산 권고 조치를 해요. 그래서 의병들에게 야, 이제 어느 정도 너희들의 요구를 알았으니까 이제 집에 조금 들어가자 라고 해서 의병을 일으켰던 양반층은 해산을 했지만 농민층은 여전히 항쟁을 지속해서 이름을 영학당, 그리고 우리 홍길동전 읽어봤죠? 활빈당, 이런 세력을 만들어서 여전히 농민층은 항쟁을 지속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을미의병이 이렇게 운영이 되었다면 이제 1905년에 발생했던 을사의병입니다. 바로 을사년에 일어난 을사의병인데, 자, 이 을미의병도 중요하고 을사의병도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을미의병은 선생님 방금 말했던 위정척사를 내세운 의병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을사의병은 구국의 이념,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겠다는 구국 이념이 크게 드러난 의병이에요. 구국 이념이 크게 드러난 의병. 이제는 위정척사라는 이념보다는 구국 이념,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이념이 더 크게 들어가서 이른바 민중까지도 여기에는 가담을 하게 되는 그런 큰 의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이후에 일제의 본격적인 침략이 더욱더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제적으로 뺏어간 을사늑약을 체결한 직후예요. 을사늑약을 체결한 직후이다 보니 이제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민중까지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양반 유생층 외에 평민의병장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신돌석이란 사람이야. 이 아저씨는 키도 선생님처럼 190에 덩치도 굉장히 있고 굉장히 또 날렵했대요. 이른바 공중 날라차기를 할 정도로 그 높이뛰기, 제자리 뛰기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데, 이 신돌석은 경상북도, 이른바 그 경상북도 지역에서 여기 지도에도 있지만 한꺼번에 다 하겠지만 지금의 평해라고 불리는, 지금의 평해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영주 이런 지역에 있는, 거기서 활동했던 굉장히 높은 의병장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은 을사늑약 폐기와 친일 내각 타도를 주장하면서 일본군을 공격해서 일본군뿐만 아니라 일본인이라 하면은 다 때려잡는 그런 식의 활동을 했고, 기타적으로 을사늑약에 의한 영향으로 자결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적 암살단이라 그래서 우리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즉 을사늑약을 체결하라고 고종에게 강압적으로 깝쳤던 그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오적을 처결한다라고 해서 나철과 오기호가 만든 오적 암살단인데, 이게 나중에 대종교로 파생이 되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920년대 무장 투쟁의 활동이었던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군들이 다 대종교도 출신이었다. 그리고 항일 언론 활동도 했었는데 우리 선생님 저번에 말해줬죠. 황성신문의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사설 논설문을 게재한 거예요. 시랴 방송되고 나 오늘 목노아 우노라라는 제목의 굉장히 큰 방향을 일으킨 사설을 게재를 하면서 큰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세 번째 의병은 무엇이냐? 바로 정민연에 일어난 정미의병이에요. 정미의병, 정민연에 일어났던 의병이다라고 해서 자, 근데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바로 정미의병은 항일 의병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군대가 개입되고 큰 사이즈로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배경은 고종의 강제 퇴위예요. 우리 고종이 헤이그 특사 을사늑약을 체결한 직후 이거는 무효야. 내 도장이 황제의 도장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무효야라고 하면서 헤이그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다고 그랬죠. 이준, 이유종, 이상설 거기다가 헐버트라고 하는 미국인 그 선교사 출신의 외국인 밀사까지도 파견하면서 을사늑약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다가 결국 일본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고종을 강제 퇴위하면서 안 되겠다. 빨리 대한제국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군대까지 해산을 시키는 그래서 군대 해산을 당한 군인들이 집에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부 소수였고 다수는 다 의병으로 가담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이죠? 해산된 군부대가 의병에 가담해서 전투력이 강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이즈가 커지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것을 표방하게 돼요. 이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게 뭐냐? 의병들 연합단체가 모여가지고 우리 동대문을 뚫고 경복궁을 우리가 쳐들어가서 일본을 제거한 다음에 우리의 황제, 고종을 다시 복위시키자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 보이죠? 전국 연합의병 부대를 편성해서 양반 유생 의병장을 중심으로 즉 양반이 리더다라는 이야기야. 평민들도 가담을 해줬지만 양반들 중심으로 그래서 13개의 지역에서 만든 13도 창의군이라는 것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인영과 허위를 중심으로 서울로 진격했으나 여전히 의병의 그런 무기나 장비 이런 게 조금 허접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또 일본 애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미 동대문 근처에 다 은폐가 돼 있었어. 일본군이 이미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대문을 향해서 그냥 의병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완전히 관역 표시로 맞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동시에 선제 공격도 선제 공격의 내부 결속력 부재라는 건 뭐냐면 여전히 선임이 말했죠. 양반 유생 중심이라니까. 평민 의병장, 신돌석을 포함한 이런 평민 출신의 의병장들도 우리도 뭔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작전 회의를 할 때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 근데 양반 유생 중심이다 보니까 어디 감히 평민 새끼가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뭔가 분열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인영이 총대장, 부대장이 허위였는데 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동대문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태에 집에서 노비 한 명이 뛰어와. 주인날이 이러면서 왜 이랬더니 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이인영은 공과 사를 조금 구별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선생님 입장에선 자신의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러 가야 된다라고 해서 총대장직을 버리고 그대로 낙향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내부 결속력 부재와 일본의 선제 공격을 해서 실패를 당하는데 그래도 이 서울 진공작전이 의미가 있었던 건 각국 공사관에 경문을 보내서 국제법상 정당한 교전단체임을 주장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서 우리 도적놈들 아니다. 우리 도적놈들 아니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일어난 국제법, 망국법, 공법, 망국공법에 의거한 우리는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정식 군대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 일본이 잘못한 거다라는 이런 식의 공문을 보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표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의병까지 일어나자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나 봐. 이거 안 되겠다. 완전히 남아있는 의병을 싹 쓸어버려도 되겠어 라고 해서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해서 이른바 사전 그 강제병합에 우리나라를 먹으려는 강제병합의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병들이 계속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데 의병들이 일어나서 자꾸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하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의병 투쟁, 이 의병놈들부터 싸그리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호남 지역을 봉쇄한 뒤 무자비하게 의병을 토벌해요. 즉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가 있죠. 이 전라도 일대를 완전히 봉쇄를 한 거야. 그래서 앞뒤로 그냥 무조건 쓸어버리는. 그러면 의병 입장에서는 싸우거나 방법이 뭐야? 바다로 빠지는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작전이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이었다. 그래서 의병장을 체포하고 의병 부대를 강제적으로 해체하면서 완전히 싹 쓸어버리자 의병 활동이 이제 국외화가 되는 거예요. 즉 국내에서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국외, 만주나 간도 그리고 연해주 이런 지역으로 가서 레지스탕스 치고 빠지기 좋으니까 이런 국외로 빠지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일 의병 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보면, 자, 의의는 뭐냐면 바로 1920년대 항일 무장 독립전쟁으로도 계승되지만 일제의 한국 지배를 계속해서 딜레이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게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계는 뭐냐면 조직력과 무기의 열세예요. 왜? 조직력도 아까 말했듯이 양반 유생 중심이라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평민층 의병장들을 다 무시해. 거기다가 조직력도 약해. 엄마가 죽었다고 해서 그대로 빠져나가는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한계라고 표시가 될 수 있겠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을미, 을사, 정미의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을미, 의병, 을사, 의병, 정미의병.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계기, 배경, 특징, 의병장, 특히 을사의병이 더 많이 중요하다 그랬죠. 위정척사 이념이 줄어들고 구국 이념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신돌석 같은 사람이 평민의병장으로서 활약을 했다. 그리고 정미의병은 해상 군인이 합류로서 조직과 전투력이 강화됐다라는 것을 알아보면 되겠는데요. 자, 지도를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 지금 홍성에서 일어났던 전투가 가장 크게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홍성에서 일어난 전투가 가장 크고 중요한데 일본군과 가장 큰 전투를 치룬 전투가 바로 홍성 전투였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 꽤 나오죠. 홍범도도 원래 의병 활동을 국내에서 하다가 국외로 빠져나갔고, 그리고 지금 최익현 보이죠? 최익현. 그리고 임병찬이라는 이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임병찬. 나중에 독립의금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복벽주의를 내세우면서 의병장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최익현 흥선대원을 날려버린 사람이죠. 그리고 신돌석 평민의병장으로서 활약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의병 운동도 있지만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농민층, 이런 평민층의 활동도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했던 영학당과 활빈당, 단체들도 약간 보면 요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농민층의 저항 활동인데요. 남학당이라고 해서 초반 그냥 제주도에서 발생한 밀란인데 요거는 굳이 알아도 되지만 아까 말했던 영학당과 활빈당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영학당과 활빈당의 활동이 을미 그리고 을사 의병의 공백기를 연계해줘요. 공백기를 연계. 즉 을미의병은 1895년이고 을사의병은 1905년이잖아. 거의 10년의 그 공백기가 있는데 영학당 그리고 활빈당 이런 농민층의 저항 활동으로 인해서 의병의 공백기를 지워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특히나 활빈당이 더 중요한데, 그 전에 영학당은 왜 이름이 영학으로 지었느냐? 여기 보이죠? 동학 농민군의 잔여 세력이야, 중심은. 그런데 정부의 탄압을 피해 영국의 종교인 영학이라는 단체를 썼다라는 이야기고요. 나중에 이 영학당도 결국 정부군의 공격으로 진압되지만 민주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활빈당, 지금 우리가 배우는 활빈당 수립에 영향을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활빈당이 왜 중요하냐면 이른바 황도유회소라는 다시 써볼게요. 잘 쓰기가 힘든데 황도유회소라는 양반 유생층의 이런 단체인데 황도유회소라는 것을 설립해서 고종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고종 보호를 주장한 단체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홍길동전에서 이름을 따와 화적당과 결합을 해서 활빈당이라 그러는데 이들은 개별적으로 활동했으나 필요할 때는 연합해서 조직의 역량을 중시했어요. 즉 따로 놀다가도 뭔가 뭉쳐야 될 때는 크로스해서 연합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고,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 대한3.1 논설 13조목이라 그래서 이들의 요구 조건을 13가지로 주장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동학의 잔여 세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토지 균등, 즉 토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방공령, 제발 일본 놈들에게 우리 식량 나가는 것을 막자. 그리고 이권소, 우리나라의 이권을 외국에게 뺏지 말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활동한
활동한 단체로 활빈당, 굉장히 중요한 단체였고 영악당과 활빈당이 을미의병과 을사의병의 공백기, 이런 큰 간격을 지워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의열투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의열투쟁인 게 뭐냐? 바로 의사와 열사, 그리고 지사, 요런 것들을 합친 말인데, 의열사가 있고 지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의열사는 뭐라 부르냐? 바로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투쟁하신 분들을 의열사라 그러고요. 지사는 생애 내내, 내 평생, 내가 목숨이 살아있는 내내 민족을 위해 일하신 분, 민족을 위해 일한 사람을 지사라 그러고, 목숨을 바쳐 투쟁한 사람을 의열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의열사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있죠. 뭐 이봉창, 윤봉길, 특히나 유관순 누나, 이런 사람인 거고, 지사 김구 선생님, 독립운동가인 의열사기도 하지만 지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지사, 독립운동가면서 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의열투쟁은 어떤 게 있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오적암살단, 바로 나중에 자신회라고 이름을 바뀌는데요. 나철 5교를 중심으로 을사오적의 처단을 시도하려고 했고요. 장인왕과 전명훈이라는 사람은 서로 몰라. 그런데 대한제국 외교 고문이었던 친일파 미국인 스티븐스를 처단하는데 같이 활동을 해요. 이 둘은 서로를 전혀 몰랐는데, 서로를 전혀 모르고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미국인 친일파 미국인 스티븐스를 앞뒤로 처단하면서 그때 알게 되었고요. 제일 중요한 사람 있죠. 우리 안중근. 바로 이 안중근이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하얼빈역에서 처단하면서 꼬레아 우레를 외치면서 이 2등 방문을 처단했는데, 그 안중근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동양 평화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EU 있죠. EU처럼 우리 한중일도 공동체를 이뤄내서 국제 평화를 이룩하자라는 이야기예요. 한, 중, 일, 한국, 중국, 일본, 동양 3국이 공동체를 창설해, 공동체 창설로 인해, 공동체 창설 후 국제 평화를 이룩하자. 국제 평화 이룩. 그래서 공동군, 이른바 평화군이라고 불리는 한중일 공동군, 그리고 공동은행, EU은행처럼 공동은행, 그리고 평화회의를 열자. 평화회의 상설. 즉 공동연합체를 만들어서, 우리도 EU처럼 한중일의 공동연합체를 만들어서 공동평화군, 공동은행, 평화회의를 상설해서 우리 평화롭게 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적은 책이 바로 동양평화론이란 책인데, 안중근이 리순 감옥에 수감되고 옥살을 하시면서 결국 이 책은 완성본으로는 만들어지지가 못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의병투쟁 그리고 의열투쟁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애국계몽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계몽운동은 1920년대 실력양성운동이랑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애국계몽운동의 배경을 보면 개화지식인을 중심으로 민중의 중요성을 인식했어요. 즉 우리만 똑똑해서 안 된다, 개인이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도 똑똑하게 만들자라는 내용이었고, 이들의 목표는 교육과 산업을 통한 국민 계몽이에요. 여전히 미신적으로 미개하게 살지 말고 우리 국민 계몽, 우리 교육을 배워서 뭔가 뜨이고 우리나라를 돈 많고 강한 나라로 추구하며 실력을 양성해서 우리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내용이 이들 애국 계몽 운동의 목표였고, 이들의 활동은 각종 정치 사회 단체를 조직하고 학교를 설립하고요. 신문과 잡지를 통해 국민들을 계몽하고 산업진흥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실력, 즉 국가의 국가 재정을 높이자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던 단체들이 바로 이들 단체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 애국계몽 운동의 단체를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보안회부터 시작해서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그리고 신민회, 제일 중요한 신민회 단체까지가 다 애국계몽 운동 단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사회 단체를 봐야 되는데, 이 당시의 정치사회 단체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군주제에 기초한 입헌 군주제에 기초한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을 주장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대한제국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제 군주제였잖아. 왕이 거의 신적인 초월의 단계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단계였다면, 이제 애국계몽 운동에서는 입헌 군주제, 왕은 심볼, 아이콘, 상징적으로만 있고 내각을
풍솔에서 다스린 입헌 군주제를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 처음으로 나타냈던 단체가 바로 보안회예요. 이 보안회는 원래 보국 안민회의 줄임말로서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대중적으로 반대해서 성공을 이뤄내요. 일본은 비어있는 이런 황무지들을 다 자신들의 군대 주둔지 이른바 둔전, 식량을 만들 목적으로 자신들이 매입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보안회가 결성을 해서 민중까지 동원하면서 일제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일제의 이 황무지 개강권을 저지는 했지만 결국 일제 탄압으로 해산하게 되는 단체가 보안회였다. 그래서 나중에 협동이라는 조직으로 다시 개편돼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드는 단체가 바로 요 헌정연구회인데 얘네들은 대놓고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민족의 독립정신을 표방하는데 자, 이 헌정연구회는 교육과 산업을 특히나 대표적으로 교육과 산업을 산업진흥 교육과 산업진흥을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우리 국가의 재정을 늘려보자라고 요구했던 단체가 헌정요구회인데 이들은 통감부 설치 이후 1905년 이후 계속해서 통감부가 반일 활동을 하자 이 헌정연구회를 때려잡으면서 이들 헌정연구회가 스스로 해산했고 그리고 만드는 단체가 뭐냐면 바로 요 대한자강회예요. 헌정연구회가 이름만 바꿔서 대한자강회라는 단체로 만들어졌는데 이들 역시 교육진흥과 식산응업, 산업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강해지자. 그리고 고종의 퇴위를 반대하다 결국 강제 해산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국채보상운동,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경제활동, 국채보상운동에도 가담을 하고 기관지, 이른바 자신들의 홍보활동을 만든 팜플렛 월보라는 책자도 만들면서 정기적 연설회를 하면서 국민 계몽을 했고 고종 퇴위를 반대하다 결국 강제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정치사회단체 보안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가 있었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단체가 바로 신민회예요. 신민회. 이들의 단체는 여러분이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1927년 이름 비슷한 신간회라는 단체랑도 헷갈리는데 자, 가운데 글자 신민회 그리고 신간회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 단골로 나와요. 거기다가 연도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신민회는 1907년에서 11년에 만들어졌지만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져서 31년에 문 닫는 연도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알아둬야 되는데 이 신민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더 나아가요. 입헌군주제보다 더 나아서 민주공화제,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제 및 그리고 선독립, 먼저 독립을 하고 후 실력을 주장하는 단체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독립전쟁론, 독립을 하기 위해선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제시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 신민의 등장 배경을 보면 통감부의 정치사회 단체들의 활동 탄압으로 인해서 얘네들의 특징은 비밀 결사예요. 비밀 결사. 보안의 헌정연구의 대한자강회는 대놓고 이른바 개방된 조직이었다면 이 신민회는 비밀 결사 조직, 즉 숨어서 운영을 했다. 그리고 이들의 리더격이 되었던 사람들은 서북지방 중심의 인물이고 기독교 신자 중심, 즉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들 중심으로 언더커버로 활동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표가 굉장히 시험 문제에 단골로 나오는데 국권 회복과 방금 말했죠 공화정이라고 이전에 보안의 헌정연구의 대한장황에는 입헌군주제 왕은 있지만 내각으로 한다면 이제 신민회부터는 공화정의 바탕을 둔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면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도 보면 굉장히 독특한데 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냐라면은 자, 교육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카테고리가 다양해요. 이전에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전의 단체들은 그냥 경제와 교육적에만 몰빵을 했다면 신민회부터는 더 중요한 게 군사적인 활동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교육적인 걸 보면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등을 설립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태극서관이라고 해서 민중계몽 사업연락소야. 그래서 겉은 그냥 학원 이런 느낌으로 있지만 실제는 민중계몽을 하고 강연, 이른바 세바퀴, 그리고 세바시, 그리고 뭐 북 콘서트 이런 민중계몽이 핵심적이었다. 그리고 경제적 뭔가 활동을 하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평양에 자기 회사,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서 수출입을 통해서 돈을 벌었고 태극서관이라 그래서 이것도 무역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데 목적을 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 경제적인 요 파트에는 바로 실력 양성 운동,
즉 실력을 쌓아서 우리 독립을 추구하자라는 카테고리지만 제일 중요한 요 군사적인 게 뭐냐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요. 대표적으로 신흥강습소라고 했다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 우리 영화 밀정이나 그 독립운동 영화에 많이 나오는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서 삼원부나 밀산부, 한흥동 등 이런 데에다가 굉장히 많은 군사기지와 무장독립투쟁을 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군사적인 파트만 보더라도 무장독립투쟁을 염두하면서 같이 했다. 이른바 투트랙이라고 보면 돼요. 즉 선독립 후 실력을 주장하면서 독립전쟁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도 같이 하고 그리고 무장 독립 운동도 같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걸리게 되냐면 해체가 조금 아이러니한데 일제의안 안학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안학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의열투쟁에서 안중근의 의열투쟁을 배웠죠. 바로 안중근의 사촌동생인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명근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사촌형을 따라서 나도 독립운동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사람 안명근은 자신의 사촌이 안중근과 조금 친밀성이 떨어졌나 봐. 대놓고 나 독립운동할 거야 이러면서 돌아다니니까 일제가 계속 관심 있게 봤겠죠. 그러면서 요 신민회 아무리 비밀 언더커버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뭔가 찝찝한 거야. 그래서 이 안학사건을 건드려서 쭉 타고 가봤더니 이 신민의 사건이 나왔고 결국에는 이거 사건을 따로따로 된 사건이야. 안명근과 신민회는 연관돼 있지 않지만 요거를 타 가가지고 조작해서 이른바 105인 사건으로 키워서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 105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민회를 해체시키게 되는 사건이 안학사건과 105인 사건이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애국심과 근대의식 고취하고 이른바 독립국가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전까지는 선생님이 계속 말하지만 입헌 군주제였잖아. 근데 이제는 공화정에 바탕을 두고 운영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이미 신민의 사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 신민의 정치적 목적부터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밑줄 친 자유문명국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신민회는 자유문명국을 성립시켜 열국의 보호 아래 공화정체의 독립국. 자, 자유문명국을 밑줄 치고 물어보게 된다면 이 자유문명국이란 바로 공화국을 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 신민의 목적의 실행 방법은 신문 잡지와 서적을 통해서 지식을 개발하게 될 것, 즉 계몽을 말하는 거죠. 계몽. 그리고 학교를 건설하여 인재를 양성한다. 그리고 실업장, 이른바 산업체요. 산업체를 설립하여 실업계에 모범을 만든다. 즉 실력 양성 운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력 양성 운동. 자, 그리고 세 번째, 국외 독립 운동 기지 건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무장 독립 투쟁을 염두에 둔다라는 걸 미리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만주로 집단 이주해서 학교를 세워. 이 학교가 뭐냐면 바로 여기 말하는 신흥무관학교라는 거예요.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문무를 겸하는 교육을 실시, 그리고 국권을 회복한다. 이 학교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대성학교, 오산학교도 있고 뒤에 이 무관학교가 신흥무관학교인데 이 모든 학교가 신흥무관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 학교를 통칭하는 것은 신흥무관학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신민회까지 활동을 알아봤고 이제 나머지 교육과 언론 및 기타 활동 등이 있는데요. 교육 활동으로는 이제 학교가 많이 번창하게 되면서 서우학회 등 지역별로 각종 학회를 만들고 사립학교, 양정학교, 휘문학교, 진성여고 이런 굉장히 많은 사립학교를 만들고요. 언론활동,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언론활동을 할 건데 서재필이 만든 바로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독립신문,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그래서 순한글판도 있고 영문판도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사정을 계속해서 알리려고 노력했다라는 거고요. 황성신문, 바로 국한문 혼용판인데 의병활동에 비판적이에요. 왜? 양반 유생 중심이거든. 양반 유생 중심이다 보니까 뭔가 의병 활동에는 비판적이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을사늑약으로 장제연의 시, 일, 야, 방, 성, 대, 곡, 나 오늘 목 놓아 우노라, 우리나라의 외교권, 주권이 결국 강탈당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대한, 매일,
신보라는 신문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양기탕과 영국인 베데를 중심으로 발행을 했고 신채호 등이 일제 침략을 비판하는데 굉장히 사설 논설문을 강력하게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지지 확산에 기여를 하면서 의병운동에 이 대한매일신문은 의병운동에 굉장히 호의적 좋게 써준 신문사고요. 결국 이러한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신문지법 1909년에 신문지법 공표를 통해서 언론을 탄압하면서 결국 모두 다 해체하거나 없애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연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애국개몽 운동을 배워봤는데 마지막 의의와 한계를 알아보면은 의의는 계엄파 사상과 독립협회 활동 정신을 계승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근대의식을 전파했어요. 즉, 우리도 배워야 된다.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게 의의라면 한계는 뭐냐면 여전히 실력 양성에만 주력. 즉, 먼저 선 독립 후 실력하는 게 아니라 선 실력 후 독립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선 실력, 먼저 실력을 쌓고 후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기다가 의병 투쟁을 도적대 활동이라고 비판했어요. 즉 머리에 뭔가 들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왜 저렇게 무식하게 총 들고 먼저 하느냐 이건 문제다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한 점이 한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의병 활동과 그리고 애국 독립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개항 이후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러분이 잘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뻔뻔한 수업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